707 특전사 용사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해주었으나 조폭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특전사의 여성 지휘관 장군이 부대원을 이끌고 양아치 조폭들을 소통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 국가기관 통신망의 중앙 서버가 위치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건물 최상층. 칠흑 같은 어둠과 기계음만이 존재하는 공간, 엘리베이터 통로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두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하강하고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대대 알파조의 조장 권도형 상사와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인 최민기 중사였다. 그들의 등 뒤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닌 국가의 운명이란 무게가 매달려 있었다. 이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광주의 야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707의 정교한 실물 모형 훈련장이었다. 적성 세력 서버 3실 완전 장악 후 방어 태세 돌입. 인질 3명의 생체 신호 불안정. 10분 내로 전국 금융 전산망을 마비시킬 것으로 예상됨. 반복한다. 남은 시간 10분.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보고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권도형 상사는 마지막 확보 지점에서 로프를 고정한 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신호로 최민기 중사에게 진입 준비를 알렸다. 하지만 그 순간 통로 아래에서 예상치 못했던 적외선 감지기의 붉은 광선이 그들의 군홧발을 스치고 지나갔다. 젠장, 도면에 없던 거다. 최민기 중사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북극성, 여기는 알파. 예상치 못한 추가 보안 시스템 발견. 경로 수정 요청한다. 권 상사가 냉정하게 보고했다.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 앞에 선 유서진 단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장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녀가 왜 얼음 마녀이자 동시에 북극성이라 불리는지 그녀의 진가는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다. 알파조 현 위치 대기. 그녀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는 겨울 호수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알파조의 영상이 아닌 훈련장 외곽의 위장 차량 내부를 비추는 작은 모니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의 막내이자 정보통신 주특기인 안지훈 하사가 헤드셋을 낀 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안 하사. 지금부터 내 말만 듣는다. 적의 보안 시스템은 중앙 서버가 아닌 세 개의 보조 서버에서 분산 제어되고 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미끼다. 진짜는 나머지 2개. 30초 주겠다. 2개의 진짜 서버를 찾아내서 1.5초 간격으로 무력화시켜. 할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안 하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회로도가 펼쳐졌고 그는 그 속에서 거짓 신호를 흘리는 미끼 서버를 찾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찾았습니다. 3번과 5번 서버. 실행하라. 안 하사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건물 내부의 모든 적외선 감지기가 1.5초 간격으로 깜빡거리며 꺼졌다. 그 찰나의 순간을 권도형과 최민기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유령처럼 통로를 통과해 서버실의 문 앞에 도달했다. 모든 것이 유서진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대로였다. 훈련이 종료된 후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알파조 대원들이 그녀 앞에 섰다. 유서진은 훈련 내용을 복귀한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최중사 진입 속도는 훌륭했지만 첫 번째 적을 제압한 후에 어모 각도가 2도 틀어졌다. 그 2도 때문에 권 상사가 위험에 노출될 뻔했다. 그녀의 지적은 늘 칼날 같았다. 안하사 서버 식별 능력은 훌륭했지만 최종 실행까지 0.3초 지체됐다. 그 0.3초가 전장의 모든 것을 바꾼다. 그녀는 질책을 마친 뒤 비로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군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증명했다. 서로를 믿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 그것이 707의 심장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수고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지옥 같은 훈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대원들은 우렁차게 격려했다. 지옥 같던 훈련 주간이 끝나고 권도형, 최민기, 안지우는 꿀맛 같은 3박 4일의 휴가를 받았다. 부대 내의 숙소, 관사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전투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권도형 상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통화 화면에 떠오른 어린 딸의 얼굴을 보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기 중사는 다음 훈련을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방 한편에 마련된 작은 체력 단련 공간에서 샌드백을 두들기고 있었다. 안지훈 하사는 군용 노트북을 켜고 해외의 한보안 전문가 포럼에 접속해 새로운 방화벽 기술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다. 각자의 방식대로 휴식을 준비하던 그들이었지만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되자 모두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섰다. 그들의 낡은 군용 지프가 향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검은 벨의 갈비집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707의 전설적인 주임원사였던 김상철 원사가 운영하는 현역과 예비역을 막론하고 모든 707 부대원들의 영혼이 쉬어가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가게 안은 숯불 냄새와 고기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흑백 사진 속의 젊은 김상철 원사와 지금은 전설이 된 부대 창설 멤버들의 모습부터 각종 해외 파병지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들까지 707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놈들 왔냐? 주방에서 나온 김 원사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았다. 원사님, 필승. 세 사람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여 경례했다. 됐다. 여기서는 그냥 아저씨야. 앉아라. 오늘 소갈비 좋은 놈으로 들어왔다. 두툼한 갈비가 숯불 위에 올라가고 시원한 맥주잔이 부딪혔다. 김원사는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그들의 훈련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낡은 앨범을 하나 꺼내왔다. 이놈 기억나냐? 그가 가리킨 사진 속에는 20여 년 전 동티모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군인이 있었다. 내 첫 파병 때 내 목숨 구해줬던 박중사다. 결국 몇 년 뒤에 아프간에서 먼저 갔지.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다. 군인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 그래서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전우, 등 뒤에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게 군복의 무게고 검은 베레의 무게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후배들의 가슴에 새기는 살아있는 유훈이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슴까지 묵직해진 채로 식당을 나선 늦은 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던 중 재개발을 앞두고 인적이 끊긴 후미진 골목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젊은 남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자는 한 번만 봐주세요. 원금은 꼭 갚겠습니다. 제발이라며 빌고 있었다. 불법 도박 빚에 얽힌 잔혹한 채무 독촉 현장이었다. 최민기 중사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가 나서려는 것을 권도형 상사가 제지했다. 기다려. 저놈들 그냥 양아치가 아니야. 움직임이 조직적이다. 권 상사는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부터 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남성 여러 명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폭행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피해자가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작전명 골목 청소. 2분 내로 상황 종료한다. 권 상사의 나지막한 명령에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개입은 순식간이었다. 707의 대원들에게 어중이 떠중이 사채업자들은 훈련장의 장애물보다 쉬운 상대였다. 몇 분도 되지 않아 깡패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다. 그 과정에서 도망치던 한 놈이 떨어뜨린 최신형 스마트폰을 안지훈 하사가 반사적으로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고 그는 이것이 사건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암흑 세력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을 여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부대로 복귀한 안지훈 하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골목에서 주운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깡패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던 물건이라는 점이 그의 직업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서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별도의 보안 회선을 이용해 밤을 새워 스마트폰의 복잡한 다중암호 체계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떠올라 폭포수처럼 데이터를 쏟아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마지막 방화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안하사는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제국이 담겨 있었다. 수백 개의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거대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명단,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오가는 상세한 거래 장부 자금 세탁을 위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대포 통장 목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검은 돈의 일부가 미래전략투신이라는 거대 투자 회사를 거쳐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증명하는 비밀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하사는 즉시 권도형 상사와 최민기 중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작은 골방에 모인 세 사람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음을 직감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권 상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하시는 겁니까? 최민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정식으로 보고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군인이다.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권 상사의 결론에 그들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부대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했다. 707의 정보 분석팀은 해당 자료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범죄 증거임을 확인하고 유서진 단장의 재가를 받아 군사경찰대를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의 극비리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썩어빠진 사회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정의로운 외과 수술의 시작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신념과 정의감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미래전략투신 본사 70층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채 정태수 회장은 자신의 하부 조직이 제압당하고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긴 대포폰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1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게임의 판이 커졌다는 듯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도청이 불가능한 직통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실세, 진영철 부장검사였다. 진 부장, 귀찮은 벌레들이 좀 꼬였네. 내가 보낸 작은 성의는 잘 받았을 테고.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실 거라 믿어. 며칠 후 707 부대에 도착한 대검찰청의 공식 답변서는 단 2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귀 부대에서 제출한 첩보 자료는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음. 따라서 본건은 내사 종결 처리함. 정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최고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 조직의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정태수는 공식적인 위협이 사라졌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청소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스마트폰을 가져간 이들이 707 대원들이라는 사실을 특정했다. 그는 그 물건을 회수하는 동시에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돌을 던진 하찮은 군인들에게 전쟁의 규칙은 자신들이 정하는 것임을 뼛속 깊이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 과거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했던 잔혹하기로 이름난 전직 해외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전문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날 밤 외박 후 부대로 복귀하던 권도형, 최민기,
안지훈의 낡은 지프 차량 앞으로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급정거하며 길을 막아섰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한들의 기습이 시작되었다. 상대는 어설픈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어떠한 감정도 망설임도 없이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최적화된 고도로 훈련된 살인 병기들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최정의 요원인 3사람이었지만 어둠 속에서의 기습적인 공격과 압도적인 수적 열세, 그리고 비무장 상태에서 중무장한 적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공격은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 목표가 명확했다. 팀의 주 전투력인 최민기 중사는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온몸의 관절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권도형 상사는 동생들을 지키려다 옆구리에 칼을 맞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리고 안지훈 하사는 폰은 어디 있냐는 서늘한 질문과 함께 다시는 그 천재적인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지 못하도록 그의 양손이 군홧발에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괴한들은 안 하사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되찾자 피투성이가 되어 아스팔트 위에 버려진 3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권 상사는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의 불빛을 보았다. 그것이 그날 밤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새벽 3시 47분. 경기도 성남 외곽국도를 순찰 중이던 헌병대의 순찰 차량이 도로 중앙에 쓰러져 있던 3명의 707 대원들을 발견했을 때 현장은 마치 포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처참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은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군의 자부심이자 최정의 전략 자산인 707 요원 3명이 거의 사망 직전의 상태로 실려온 전대미문이 사건이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켜지고 응급실 복도에는 절망적인 정적이 흘렀다. 새벽 4시 비상 전화를 받고 관사에서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유서진 단장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얼음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냉철함과 이성의 가면이 속절없이 깨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밤새 도착하는 부하들의 가족들을 맞아야 했다.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실신하는 안지훈 하사의 어머니,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최민기 중사의 아내, 그리고 자신 역시 군인이었던 권도형 상사의 노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지휘관으로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음주 운전자들 간의 시비 끝에 벌어진 난투극으로 추정되나 주변에 방범 카메라가 없고 목격자가 없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함. 수사 중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진실은 거대한 안개와 권력의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군사경찰대의 조사 역시 그들이 제출했던 최초의 첩보 보고서가 내사 종결 처리되었다는 검찰의 공식 문서 한 장에 가로막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나침반은 이제 완전히 고장난 채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의를 가리켜야 할 바늘은 부패한 권력의 거대한 자성에 이끌려 엉뚱한 곳에서 미친 듯이 떨고 있을 뿐이었다. 유서진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권도형 상사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모두 전해 들었다. 상대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닌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 킬러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스마트폰이었다는 것.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 폭행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암적인 존재가 진실의 냄새를 맡은 707의 심장을 향해 보낸 섬뜩하고도 명백한 경고였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다음 칼날은 자신 혹은 부대 전체를 향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국가가 법이 그리고 제도가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기를 포기했다면 이제는 지휘관인 자신이 직접 그들의 방패이자 칼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고장난 나침반을 버리고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별 밤하늘의 길잡이인 북극성을 따라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가장 깊숙한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군용 특수 통신 장비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감청이 불가능한 오직 극소수의 고위급 지휘관들에게만 비상사태를 위해 지급되는 장비였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과거 그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구해준 적 있는, 지금은 국군정보사령부 해외정보 파트의 실세가 된 한 후배에게였다. 그의 능력이라면 정태수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터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북극성 무슨 일이십니까? 이 회선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유서진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한다. 미래 전략투신의 정태수, 그리고 그놈과 연결된 모든 부패한 뿌리를 찾아내.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이것은 국가의 명령이 아니다. 내 개인의 전쟁이다. 도와줄 수 있겠나?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죽을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단장님의 전쟁이 곧 저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한 707의 사상 가장 위험하고 고독한 비공식 작전인 조용히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의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유서진 단장은 며칠째 잠을 잊은 채 병원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닌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심정이었다.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채 미동도 없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가 겪었던 그 어떤 전장의 포화보다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복도에서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안지훈 하사의 노모를 위로해야 했다. 어미보다 먼저 가는 불효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지훈이. 그녀는 노모의 주름진 손을 잡고 제가 반드시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약속도 공허하게 들리는 절망의 순간이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권도형 상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붕대로 거대하게 감싸인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유서진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가루가 섞인 듯 거칠었다. 사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조장으로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부대원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천강희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분노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가 이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이면서도 스스로를 책망하게 만드는 이 부조리한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권 상사.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자네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자네는 임무를 완수했고 전우를 지키려 했다. 그것으로 군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그녀는 권 상사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네의 유일한 임무는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머지는 지휘관인 내가 알아서 한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노병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날 밤 유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첫 번째 비밀 보고를 받았다. 국군정보사령부의 후배 박진우 소령이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파일 안에는 지난 한 달간 정태수와 진영철 부장검사가 여러 차례 고급 요정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감시 사진과 1월건설의 자금 일부가 진 부장검사의 아내 명의로 된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금융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의심이 끔찍한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번뇌의 밤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채 부대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검은 벨의 갈비집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가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잠이 덜 깬 얼굴의 김상철 원사가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다.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오, 단장님. 원사님, 소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원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잔을 채워주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유서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원사님, 법이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얼음 마녀라 불리던 그녀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연약한 모습이었다. 김원사는 소주잔을 비우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내가 아프간에 있을 때 말이야. 우리 작전 정보를 아군인 현지 군벌놈이 적에게 팔아넘긴 적이 있었지. 우리 애들 여럿이 죽고 다쳤어. 상부에서는 동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조용히 덮으라고 하더군. 법도 규정도 우리 편이 아니었지. 그는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아시오? 유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놈을 직접 찾아가서 내 손으로 심판했지. 군복을 벗을 각오로. 단장님, 법이 군인을 버려도 선배는 후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요. 지휘관은 부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요. 그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법이고 유일한 정의 아니겠소. 김원사의 투박한 위로는 그 어떤 정교한 조언보다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것이 707의 정신을 잇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강철 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자신의 경력, 명예, 남은 인생 전부를. 그녀는 보안 컴퓨터를 켜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폴더에 단 하나의 파일을 생성했다. 작전명 외과 수술. 그것은 부패한 제국의 심장을 도려낼 차갑고도 정교한 메스의 이름이었다. 작전명 외과 수술은 단 두 사람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유서진 단장과 그녀가 부대 내에서 가장 신이 많은 작전 참모인 이강민 소령이었다. 이 소령은 707 내에서도 최고의 전술가이자 유서진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충직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깊은 밤 모든 통신이 차단된 사단장 집무실. 유서진은 자신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이강민 소령에게 보여주었다. 자료를 넘겨볼수록 이 소령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 하지만 국가는 스스로를 정화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메스를 들어야 한다. 이강민 소령은 숨을 삼켰다. 사단장님, 이 계획은 성공한다 해도 우리 모두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실패한다면 우리는 반역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인 군인으로서의 이성과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었다. 유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소령.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군복을 벗는 것이 두려워 내 새끼들이 짓밟히는 것을 외면한다면 나는 더 이상 707의 심장일 자격이 없다. 자네는 어떤가? 그녀의 질문에 이강민 소령의 모든 고뇌는 끝이 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 잡힌 자세로 경례했다. 단장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날 이후 사단장 집무실 옆의 작은 창고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작전실로 변모했다. 그들은 포항시가지의 정밀 지도와 미래 전략투신 본사의 건축 도면, 그리고 정태수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분석한 자료들로 벽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계획을 짜듯 정태수의 범죄 제국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얼마나 정교하게 도려낼 것인지를 밤낮으로 연구했다. 작전에 투입될 보이지 않는 군대를 소집하는 것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이강민 소령은 공식적으로 해외 대테러 연합훈련을 위한 최정예 요원 선발이라는 위장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모든 훈련 기록과 인사 자료를 분석하여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 충성도, 그리고 보안 의식이 가장 투철한 대원 12명을 선발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최종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작전 개시 D3. 선발된 12명의 대원들은 최종 야간 산악 침투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부대 외곽에 격리된 훈련장으로 소집되었다. 그들이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교관이 아닌 전투복 차림의 유서진 단장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 없이 대원들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권도형, 최민기, 안지훈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자신이 비밀리에 확보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혔다. 국가는 그리고 법은 우리의 형제를 지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려고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장의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다. 한 선배가 후배들에게 짓밟힌 우리 형제의 명예를 되찾아달라고 흘리는 피눈물 섞인 부탁이다. 이 작전은 군법을 어기는 것이며 실패할 경우 우리 모두는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군복을 벗을 것이다. 그녀는 대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다. 그러니 선택은 자네들의 몫이다. 지금이라도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대원은 조용히 뒤돌아 걸어나가도 좋다. 나는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평생 비밀로 지켜주겠다는 것을 내 해병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선발된 팀의 최선임인 박원철 상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단장님, 말하라.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도형 상사님과 선배님들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뒤를 돌아 동료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는 국가의 칼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형제가 쓰러졌는데 칼집 안에서 조용히 녹슬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건가? 아닙니다. 11명의 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포효했다. 그들의 함성은 훈련장의 밤하늘을 찢을 듯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뜨거운 전우애와 정의를 향한 불타는 의지만이 가득했다. 박원철 상사는 다시 유서진을 향해 몸을 돌리고 각 잡힌 동작으로 경례했다. 단장님, 저희 12명, 지금 이 순간부터 단장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나머지 대원들도 일제히 경례했다. 그 순간 유서진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대신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충성스러운 군대를 얻었다. 고맙다 나의 전우들. 그녀는 짧게 말하고 다시 북극성으로 돌아왔다. 작전 개시 시각은 48시간 후. 목표는 정태수의 심장이다. 그의 제국을 하룻밤에 무너뜨린다. 작전명 외과 수술.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 암덩어리만을 정교하게 도려낼 것이다. 전원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복귀한다. 예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한 가장 위험하고 고독한 그러나 가장 정의로운 작전이 그렇게 조용히 그 서막을 울리고 있었다. 작전 당일 23시 50분. 서울의 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12개의 유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3개의 조로 나뉘어 각각의 목표 지점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 1시 0분. 작전 개시. 서울 외곽의 한 언덕 위 평범한 통신 점검 차량으로 위장한 이동식 지휘소 CP. 유서진 단장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작전 상황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강민 소령이 그리고 뒤편에는 정보사에서 파견된 박진우 소령이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고 있었다. 작전 개시. 사이버팀 침투 시작하라. 유서진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박진우 소령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미래 전략투신 본사와 정태수의 자택, 그리고 그들의 비밀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이 그의 손안에서 서서히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방범 카메라 영상은 10분 전에 평화로운 영상으로 고정되었고 모든 경보 시스템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술을 위한 마취가 시작된 것이다. 새벽 1시 15분.
알파 조정태수 자택 침투조. 서울 평창동의 언덕 위에 위치한 철옹성 같은 정태수의 호화저택. 박원철 상사가 이끄는 알파조 6명은 어둠을 틈타 저택의 담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고양이보다 조용히, 뱀보다 은밀하게 움직였다. 저택을 지키던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날아온 비살상용 전작이 충격침에 맞아 소리 없이 쓰러져 나갔다. 알파조는 마침내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정태수의 침실 문 앞에 도달했다. 열 감지기를 통해 내부의 인원을 확인한 그들은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로 문고리를 녹여내고 소리 없이 안으로 진입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정태수는 자신의 목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앞에는 검은 복면을 쓴 저승사자들이 서 있었다. 정태수. 내 놈의 화려한 밤은 오늘로 끝났다. 자신이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최고급 실크 잠옷 바람으로 무릎 꿇려진 채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새벽 1시 25분. 브라보 조비밀 서버실 급습조.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 와인 저장고로 위장된 정태수의 비밀 서버실. 브라보 조 6명은 환풍구를 통해 침투하여 서버를 지키던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의 목표는 정태수의 범죄 제국의 뇌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안지훈 하사가 휠체어에 앉아 원격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그들은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원본 서버에 데이터 삭제 바이러스를 심었다. 새벽 1시 45분. 북극성 여기는 알파. 목표 독사 생포 완료. 북극성 여기는 브라보. 뱀의 뇌 데이터 확보 완료. 30분 후 자동 삭제 절차 실행 예정. 지휘 차량의 모니터에 모든 팀으로부터 성공을 알리는 보고가 동시에 떠올랐다. 작전 개시 45분 만에 포항을 지배하던 거대한 범죄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마비된 것이다. 이강민 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다. 신속히 철수하라. 왔던 길에는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들은 썩어 문드러진 암덩어리를 정교하게 도려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브라보조가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던 강남의 오피스텔 골목. 그 시각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한 취객이 골목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검은 복장의 남자들과 빠르게 사라지는 검은 승합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는 비틀거리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은 우연히도 동영상 녹화 버튼이 눌린 채였다. 그리고 그 렌즈 안에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승합차의 뒷모습과 그 안으로 급하게 올라타는 검은 복면의 한 대원의 모습이 약 3초간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지휘 차량 안 유서진은 모든 팀이 무사히 복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고 또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직감하는 강철의 여왕이 흘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다. 작전명 외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불과 6시간 후 포항 시내의 한 PC방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자신이 관리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무심코 돌려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상 속에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건물을 급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이것이 엄청난 특종감 혹은 재미있는 사건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포항 실시간이라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젯밤 우리 가게 앞에서 영화 찍은 듯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올라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클립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영화 촬영 아니냐며 가볍게 시작된 반응은 영상 속 인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댓글이 달리면서 급변했다. 저건 실제 군사작전이다. 장비와 전술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것이다. 추측과 논란이 들끓기 시작할 무렵 주요 방송사들이 이 영상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태식 측의 교활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1월 건설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비밀리에 빼돌려졌던 강태식은 휠체어를 탄 채 링거를 꽂고 팔에는 깁스를 한 처참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된 공포와 억울함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 강태식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저 이 포항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평범한 기업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정체불명의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온갖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연기자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저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강요하며 제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고한 사업가를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거대한 국가 폭력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연기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군대의 무자비한 민간인 사찰 및 폭행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충격. 해병대, 민간 기업인 불법 납치 및 감금 파문, 군홧발에 짓밟힌 인권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영상 속 인물들이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대원들이 맞으며 이 모든 작전을 지시한 책임자가 천강의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 순간 여론의 모든 화살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언론은 그녀를 사적 복수를 위해 국가의 군대를 사병처럼 동원한 통제불능의 지휘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을 악의적으로 부각하며 감정적이고 히스테릭한 리더십이 부른 참사, 여장군의 위험한 폭주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병대의 자랑이자 여성 군인의 희망이었던 그녀는 한순간에 국가의 근간을 흔든 마녀가 되어 대중의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48시간 만에 천강인은 해병대 제1사단장 직위에서 즉각 해제되었다. 군복을 입은 이후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지휘관의 표식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떼어내야 했다. 그리고 그녀가 목숨 걸고 확보한 마테오의 모든 범죄 증거들은 불법적인 작전을 통해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상실한 채 압수되었다. 며칠 후 군 검찰은 그녀를 군 형법상 최고 형량인 사형까지 가능한 반란 목적의 지휘권 남용 및 초병 살해 미수작전 중 경비원 제압 행위를 과장나는 죄목으로 전격 기소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쌌다. 창밖으로 보이던 붉은 명찰을 달고 훈련하던 그녀의 새끼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이제 지휘관이 아닌 군사재판소에 서야 할 한 명의 피의자일 뿐이었다. 자신을 연행하기 위해 찾아온 군사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등 뒤로 들려오는 부하들의 흐느낌을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담담하고 의연한 표정으로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고 서늘한 절망감이 시퍼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정의를 위한 나의 신념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파괴한 오만함에 불과했던 것인가? 정의를 위한 그녀의 해돋이는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을 불러오고 있었다. 세상은 진실의 무게보다 잘 짜인 거짓의 가벼움을 선택하고 있었다. 천강이가 모든 것을 잃고 차갑고 어두운 군사재판소 독방에 갇혔을 때 세상은 완벽히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다. 언론은 연일 그녀를 반란을 꿈꾼 마녀로 몰아세웠고 대중은 가공된 정보 속에서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진실을 향한 작은 촛불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켜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팔강모 식당의 주인 최정길 상사였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서 일어난 그는 TV에서 쏟아지는 거짓 뉴스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후배들과 그들을 지키려던 존경하는 사단장이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수십 년간 연락처에 저장해 온 전국의 해병대 전우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필승. 해병대 수색대 예비역 최정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명예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사단장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의 문자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이름 없는 예비역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기업가, 유력한 정치인, 명망 있는 법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진실규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천강희 사단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들의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1월건설과 강태식의 비리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촛불은 병상에서 켜졌다. 손을 쓸 수 없게 된 황지훈 중사는 아내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진실과 강태식 일당의 잔혹함,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려 했던 사단장에 대한 고마움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이 녹음 파일은 어느 해병의 피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이상주의자였던 오승민 상병은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냈다. 그는 붕대를 감은 얼굴을 드러낸 채 한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내 얼굴은 망가졌지만 해병의 정신까지 망가지지는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윤성준 일병에게서 일어났다. 냉소적이었던 그는 동료들과 사단장의 희생을 목격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짧은 군 생활 동안 알게 된 강태식 일당에게 피해를 본 다른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협박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장 밝은 촛불이 켜졌다. 해병대 전우회의 보호를 받게 된 죽도시장의 국화 할머니와 다른 상인들이 예비역 단체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나선 것이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강태식 일당이 수년간 자신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날 밤 해병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은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해병대 예비역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주류 언론이 외면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자 여론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태식을 구속하고 천강희 사단장을 석방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천강희를 마녀라 비난하던 언론사들의 서버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신문사와 방송국은 항해 전화와 구독 취소 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몇몇 양심 있는 언론사들을 시작으로 골드코인 클럽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치는 심층 보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작은 촛불들이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되어 거짓과 불의의 어둠을 무섭게 태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천강희 소장에 대한 군사재판의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해병대 예비역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천강희의 모습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신념을 위해 기꺼이 순교를 각오한 잔다르크처럼 보였다. 군 검찰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증거로 제출된 작전 계획서와 지휘 명령서를 제시하며 그녀가 국가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고 신성한 군을 사적인 복수를 위한 사병처럼 동원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주장했다. 피고인 천강희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독단적인 판단으로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의도도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장차 제2, 제3의 쿠데타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검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천강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피고인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의 시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천강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직접 말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녀는 피고인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법정 중앙에 섰다. 그녀는 먼저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허리 숙여 정중하게 인사한 뒤 조용하지만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저는 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사실을 사실관계에 한하여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법을 어겼고 군의 지휘 계통을 무시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했던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판장님과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재판장을 거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향했다. 국가가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쥐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법과 제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조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일 것입니다. 법이 정의의 닻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의 방패가 되어버렸을 때 군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휘관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부하들이 억울하게 짓밟히고 버려지는 것을 그저 법의 이름 아래 지켜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저는 군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부하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휘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병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계급장은 국가가 주었지만 저의 자부심은 저와 함께 피와 땀을 흘린 나의 해병들, 나의 새끼들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병원과 법정에 나와준 자신의 부하들을 잠시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만약 저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법을 어긴 죄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제 부하를 구하기 위해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다한 죄일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단언컨대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해병은 결코 자신의 전우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저의 신념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피고인석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최후 진술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지켜보던 모든 국민에게 깊은 울림과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법정은 잠시 동안 물을 뿌린 듯한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곧 법정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번져나갔다. 천강인은 무죄다. 영웅을 석방하라. 시민들의 외침이 법정의 벽을 뒤흔들었다. 재판장은 황급히 정숙을 명령하며 망치를 두드렸지만 이미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천강희가 던진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는 질문은 재판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향한 거대한 화두로 남겨졌다. 천강희의 최후 진술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사회적 논쟁과 함께 그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녀가 던진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한 군인의 재판을 넘어 법은 과연 항상 정의로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시대 전체에 던졌다. 법정의 판결이 아닌 역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듯한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종 선고일. 경기도 이천의 군사법원 앞은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붉은 현수막 아래 전국의 해병대 예비역들과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어 법원 주변을 묵묵히 둘러쌌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함성보다 더 무겁고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선 천강희의 등 뒤로 휠체어를 탄 오승민 상병과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윤성준 일병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녀를 지키듯 앉아 있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재판장을 향했다. 마침내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입을 열었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고 판사의 마른 기침 소리마저 천둥처럼 들리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피고인 천강희 그리고 작전명 해돋이에 참여한 24명의 대원 전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피고인석의 천강희를 그리고 방청석의 모든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주문. 피고인 천강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그 두 글자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침묵 끝에 둑이 터진 듯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와! 대한민국 해병대 만세!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최정길 상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병상에서 달려온 황지훈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길게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군 형법이 정한 지휘권 남용과 절차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지켜야 할 군 지휘관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과오임이 분명하다. 법정은 순간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재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법의 진정한 목적이 생명 없는 법 조항의 기계적인 적용을 넘어 공동체의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양심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부패한 권력에 의해 마비되고 법이 오히려 불의의 흉기로 전락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그는 천강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안이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억울하게 짓밟힌 부하의 명예를 지키고 부패한 공권력이 외면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었으나 그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은 잠들었을지언정 정의는 살아있음을 본 재판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이다.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법정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며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군복을 입은 황지훈 중사가 비록 걸음은 불편했지만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섰다. 그는 천강희 앞으로 걸어와 각 잡힌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사단장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강희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황지훈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상관과 부하가 아닌 생사를 함께한 전우와 전우의 재회였다. 이 장면은 전국의 모든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새겼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국회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선한 군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명 붉은 명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군인이 대민 구조 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휘관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정당한 조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국민적 공분 속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은 1월 건설 게이트의 뿌리까지 파헤쳤다. 강태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 경찰, 정치인, 언론인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되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천강희에게 내려졌던 모든 징계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그녀를 해병대 제1사단장직에 즉각 복귀시켰다. 그녀가 다시 지휘봉을 잡은 첫날.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취임식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이 한창인 포항 7포 해안의 지휘 차량 위에 섰다.
그녀의 눈앞에는 동해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붉은 명찰의 물결, 그녀의 해병들이 포효하며 달리고 있었다. 그 붉은 파도의 맨 앞에는 이제는 완벽히 건강을 되찾고 더욱 강인한 전사가 된 황지훈 중사, 오승민 상병, 그리고 윤성준 일병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다. 특히 윤일병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기합을 외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녁 날짜를 세는 냉소적인 청년이 아니었다. 진정한 해병의 심장을 가진 진짜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천강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휘관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통신 장비를 들고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부대 목표를 향해 돌격. 해병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입가에 강철의 여왕에게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따뜻하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군인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군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멸의 신념이었다. 포항의 수평선 너머로 어제보다 더욱 눈부시고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다시 붉은 파도가 포효하며 새로운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